안녕하세요. 한창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가장 피말리는 소송. 부제는 당신의 불안은 소송을 망친다입니다. 이번 소송은 기본적으로 모든 당사자분들께 힘든 소송이고 스트레스와 불안이 있을 수 있는 소송이고 또 상대적으로 소송 기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런 심정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심정으로 상담할 때부터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소송 초반에서도 초반에 의뢰인분들도 고생하시겠지만 진술서 쓰고 뭐 자료 주고 하는데 고생하시지만 그래서 초반에 큰 우리가 제대로 된 퍼즐을 맞춘 서면을 내서 소송 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길어지더라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면 의뢰인분들이 대부분은 안정감을 취한 상태에서 또 변호사와의 그런 신뢰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소송을 풀어나가거든요. 근데 간혹 정말로 간혹 제가 정말로 통제가 좀 안 되실 정도로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저는 그런 의뢰인 비중이 조금 적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제가 상담할 때 굉장히 조금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객관적인 상담이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결과적으로 무조건 내가 가져올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확답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은 그렇게 확답을 안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 너무 불안이 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와 선임 계약 자체를 잘 안 하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의뢰인분들은 조금 빈도수는 적습니다. 그 비중은 적지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이 통제가 안 되실 정도로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어떤 사건인지를 곰곰이 보면 대부분이 오늘 말씀드린 주제죠. 가장 피말리는 소송. 이혼소송 중에서도. 이혼소송은 기본적으로 다 피를 말리지만 가장 피말리는 소송이 재산분할 방어하는 소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 똑같아요. 청구하는 입장이든 방어하는 입장이든 변호사가 해야 될 업무는 같거든요. 결국에는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을 잘 어필해가지고 우리가 기여도를 높이는 전략을 세우는 게 똑같기 때문에 뭐 받아오는 거든 청구하는 거든 변호사 업무가 달라질 건 없는데 당사자들 분들께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내가 받아오겠다고 청구하는 의뢰인들 분들보다는 이미 들고 있는 내 명의로 지금 돼 있는 재산을 방어하셔야 되는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제가 최근에 재산 분할을 크게 방어한 사건 3가지를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이 방어를 잘한 사건이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불안감을 그렇게까지 호소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한번 내가 이런 소송에 직면했다면 내가 어떤 감정일까,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나을까, 요거를 한번 보려고 사례를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보시면은 청구 취지 한번 보시면 청구 취지 한 4번째 줄에 보면 재산분할 금액이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우리 이 사건의 저희 쪽은 피고입니다. 피고. 상대방이 청구한 거예요. 피고는 원고한테 재산분할로 얼마를 청구해라고 걸었습니까? 30억입니다. 30억. 30억 재산분할을 내놔라고 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피고 의뢰인 명의 재산이 그 배 정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를 내놔라는 그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인 표시를 보시면은 피고 대리인은 저로 돼 있죠. 피고 대리인. 원고 대리인 한번 보세요. 원고 대리인은 한번 바뀌었어요. 원고 대리인은 이 소송이 전체 기간이 한 1년 반은 넘었거든요. 2년은 안 됐습니다. 1년 반 넘게 했기 때문에 중간에 상대방 변호사는 한번 바뀌었고, 변호사 바뀌었다는 거는 그만큼 좀 상대방이 치열했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그래도 우리 쪽 변호사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한 사건이고요.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 판결 주문을 보시면은
아까 30억 청구했는데 재산분할만 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한테 재산분할로 얼마? 6억 6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 그러면 상대방이 30억을 청구했는데 6억 6천 정도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건이다. 그러면 상대방 청구금에서 제가 이거 비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88%를 감액시켰어요. 88%를. 88%를 감액시켰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1년 반 넘어서 나온 결과가 88% 감액이지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에 나는 상대방이 30억 청구한 거를 그 소송을 저랑 같이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되게 멘탈적으로 힘든 일일 겁니다. 두 번째 사례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사례에서도 상대방 청구 금액을 보세요. 이 사건에서도 저희 쪽은 피고입니다. 피고. 그러면 청구 취지 보시면은 위자료 부분 넘어갈게요. 세 번째 줄 끝부분부터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제가 뒤에 좀 숫자는 지워놨는데 보시면은 11억 뭐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11억 6천만 원 정도를 재산분할로 지급해라. 그리고 이거 소송 대리인 한번 표시 보십시오. 보시면은 자 피고 대리인 아까 저라고 했죠. 피고 대리인 원고 대리인 보세요. 원고 대리인 몇 번 바뀌었습니까? 3번 바뀌었어요. 이 소송도 1년 반 넘게 했습니다. 상대방 저희 쪽 변호인은 제가 혼자서 다 했고 상대방 원고 쪽은 변호사가 1번 변호사, 2번 변호사, 3번 변호사, 4번 변호사가 최종 마무리했네요. 해임, 사임, 해임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면 변호사가 3번 바뀌었고 총 상대방 변호사 4번 들어왔다.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로 치열하게 들어왔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피고 재산을 지금 피고가 재산을 방어하는 입장이잖아요. 방어하는 쪽에서 피가 말라야 되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소송 초반에 그래도 사건을 좀 풀어놓으면 피고 쪽이 저니까 제가 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놓으면은 상대방이 피가 말랐다 이 말입니다. 청구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뭐 변호사가 바꿨겠죠. 최종 결론 보세요. 주문 보시면은 사망만 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얼마를 줘라고 했어요? 6천 몇백만 원이에요. 제가 100만 원 단위 지웠습니다. 6천 몇백만 원 줘. 아까 상대방이 청구한 게 얼마였어요? 11억 6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줘라고 재산분할 주는 게 얼마입니까? 6천 얼마예요. 그러면은 얼마를 대략 방어했습니까? 11억 원을 방어한 거죠. 그러면 상대방 청구 금액에서 몇 프로를 감액했습니까? 95%를 감액했습니다. 95%를 감액했고 한 5% 정도에서 인정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1년 반 넘는 기간에 결과적으로 보시면 저희 의뢰인이 줘야 될 돈이 6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상대방은 11억 몇천만 원을 청구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 분들이 피고 재산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보십시오. 세 번째 사례 보시면은 이 사례는 저희가 원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저희 쪽 재산에 대해서 피고로서 반소를 걸었어요. 그래서 반소 청구 취지 보시면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얼마를 내놔라고 청구했어요? 5억 2,900만 원이니까 한 5억 3천만 원 정도 내놔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대리인 내용 보시면은 이 대리인 내용 보시면은 저희 쪽 재산 방어하는 쪽이죠. 처음에 보시면은 원고 대리인 A가 있었고 피고 대리인 A가 있었는데 두 분 다 원고 피고 다 변호사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원고 쪽에서 바꾼 변호사가 저죠. 365의 한창원 변호사로 바뀌었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또 변호사를 한번 바꿔서 끝났다. 이 정도로 서로가 치열하게 다퉜다는 거죠. 그럼 판결에서 이제 판결 내용 중에서 일단 재산분할 결과를 보시면은 비율을 보시면은 재산분할 비율 저희 쪽 원고가 70%. 그래서 주문 보시면은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천 우리 피고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 원고한테 1억 9,380만 원을 받고 부동산 하나를 넘겨줘라 이랬는데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냐면 한 1억 2천만 원 뭐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빼고 나면 차액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대방한테 줘야 될 금액이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한 7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7천만 원. 그러면 아까
상대방이 우리한테 재산분할로 얼마 걸었어요? 5억 2,900만 원 걸었죠. 근데 우리가 줘야 될 돈은 7천만 원. 그러면 상대방 청구 중 금액에서 몇 프로를 감액시켰어요? 86.8%를 감액시켰어요. 13.2% 정도가 인정됐거든요. 5억 3천만 원 기준에서 7천만 원 계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7천만 원 주고 우리가 해결했지만 그건 이 소송도 1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상대방은 5억 몇 천만 원 내는 돈 내놔라고 소송을 걸었으니 재산 분할 방어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가 말랐겠어요. 그렇습니다. 미래로 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결과를 알고 나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뭐 재산 절반을 내놔라면서 5억, 6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0억 이렇게 해서 재산 분할 소송을 걸어왔을 때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높은 재산 분할 소송은 대부분 보면 스펙트럼이 넓어요. 스펙트럼이 넓다는 게 결과치가 지금 제가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대방이 뭐 한 100% 뭐 10억 청구하면 한 90% 날아가고 1억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가 아니고 절대 아니고 이 재산 분할 비율도 뭐 혼인 기간이 보통 10년 넘어가면 50% 이거 절대 아니고 금액이 클 때는 그런 재산 형성 과정, 비중, 뭐 변호사가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 대응하고 또 상대방은 또 얼마나 헛발질을 해주고 또 뭐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뭐 얼마나 잘 입증이 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더 넓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 소송인데 뭐 부부 합산 재산이 한 2억 원 정도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뭐 1억 원, 1억 원 나눠 갖자고 들어온 소송은 거의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몇십억, 몇억 해가지고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재산 분할 비율이 정말로 잘못 싸운 경우에는 50% 가깝게 내주는 경우도 생기고 잘 싸운 경우에는 뭐 10%, 5%, 3%로 막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그것을 제가 상담할 때 객관적으로 당신 몇 프로, 25.7%입니다. 이 소송을 제가 풀어낸 저라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못 풀었을 때는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 잘 풀었을 때는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스펙트럼을 좀 넓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넓게 설명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잘 풀어나간 방향으로 어떤 전략을 펼쳐가지고 이성적으로 나아가는지를 의뢰인하고 고민하고 또 변호사가 알려주고 입증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전략을 세우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게 무슨 뭐 이게 뭐 우리가 뭐 점장이처럼 뭐 33%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소송을 잘 풀어나가면 제 예측 범위보다도 더 소송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에서 제가 이거 사건을 받을 때 상대방이 뭐 30억 청구했는데 5억 청구했는데 뭐 몇 억을 10억을 청구했는데 90% 날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받은 사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소송 과정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소송 상황에 여러분들께서 직면을 했다면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싸울 건지, 누구를 찾을 건지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변호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변호사가 내 성향하고 일단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고 내가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상담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서 이제 신뢰감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면 가급적이면은 제가 이 긴 여정에서 저한테 신뢰감이 막 상담하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려도 신뢰감을 못 느끼시면 저랑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건. 저도 힘들고 의뢰인도 힘들어요, 그래야 되면. 그래서 이제 소송 과정에서는 서로 믿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렇게 조금 성실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기간 과정에서도 의뢰인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품는 것은 변호사한테 얼마나 좋냐면 굉장히 퍼포먼스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근데 오늘 말씀드린 부제처럼 과도한 불안을 가지고 계신 의뢰인분들이 계시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본인이 막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상담할 때부터 그게 좀 느껴져요. 상담할 때부터 뭘 물어보면 제가 뭐 이게 어떻습니까로 물어보면 즉답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묻는 건 물어봐도 약간 동문서답을, 왜냐하면 본인이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 연필이 노란색입니까 물어보면 노란색이네요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들고 있던 연필이 노란색입니다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 대답을 못하고 본인이 막 이상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변호사가 왜 노란 연필 색깔을 물어보지, 뭐 하지 그러면서 온갖 다른 이야기를 막 말씀을 하시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라고 해도 자료가를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막 바로바로 준비해가지고 주시고 또 뭐 언제쯤 해가지고 줄게요 하지만, 자료도 간간무소식 우리가 이제 이 소송 과정을 풀어나갈 때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소송이라는 건 상대방하고 어찌 보면 경쟁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은 의뢰인하고 변호사, 우리 원팀은 결속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또 변호사가 긍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변호사는 이게 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방향에 고민한다. 근데 긍정적인 고민, 어떤 상황이 와도,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상대방이 굉장히 부당한 주장을 했다, 또 우리한테 불리한 증거를 냈다, 이런 상황이 중간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변호사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차피 상대방이 그 주장을 한 거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어차피 상대방이 그 증거를 낸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방이 무엇을 할지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거든요. 변호사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 내에서 상대방이 이런 증거를 냈는데 이게 뭔지 사실관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론하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지를 고민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이성적인 방법. 그리고 상대방 주장은 별 의미도 없어요. 주장하고 증거랑 결부돼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주장은 무슨 소리를 못합니까? 주장은 상대방 재산을 내가 100% 다 가져오겠다 주장할 수 있죠.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은, 변호사는 큰 의미를 안 두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결부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면서, 그러면 의뢰인분들한테, 왜냐하면 그 상황에 그 증거가 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한테는 유일한 목격자는 의뢰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의뢰인한테 사실관계 확인하고 반대 증거 받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반론을 어떻게 할지를 변호사가 결정해가지고 의뢰인분들한테 이제 알려주면은, 그걸 보고 이제 의뢰인분들이 대응이 잘 됐구나, 혹은 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의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과도한 불안을 여러분들께서 소송 과정에서 가지고 계시면 문제가 언제 발생되냐면, 변호사는 상대방 받은 증거와 이런 것들을 의뢰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판단을 하지도 않았어요. 변호사는 그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어떻게 할 거다, 아직 그 판단할 단계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물어보고 있음에 불구한데, 그 불안이 있는 의뢰인분들은 어쩌면 본인 혼자서 대응책을 생각하고, 대응책이 안 나오니까 본인 혼자서 멘탈이 나가고, 그 본인 혼자서 괴롭고, 그리고 변호사가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주고, 변호사가 물어본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안 갖다 주고, 자꾸 본인 혼자서 인터넷 찾아보고, 다른 전략을 아마추어적인 전략을 잘못된 지식에 기초해서 막 찾아보려고 고민하면서 자중질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턴이, 내가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뭐라 주장했다,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고 뭐 또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더라도 변호사 물어보는 사실관계 확인해서 변호사한테 턴을 주고, 변호사가 전략을 세우게끔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당사자가 확인을 하고 좋습니다 하면은 내가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대부분 또 불안이 있으신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유리한 주장을 바보처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아 이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거짓말을 했다면서 본인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힘들어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가장 최선, 가장 좋은 방향을 고민해가지고 계속 나가는 것이 업인데, 의뢰인분들이 자기가 내가 이걸 고민하겠다고,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자기가 해결책을 찾겠다고 잘못된 지식,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막 이걸 헤집으면서 변호사가 요청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줘 버리면 굉장히 변호사가 힘들어집니다. 소송 과정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말씀드린 사례의 세 의뢰인 분들께서는 굉장히 소송 과정을 잘 헤쳐나와 주셔서 결과도 잘 나온 케이스에 속하지만요. 변호사가 너무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니야, 너무 소송을 못 풀어, 그러면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사건에서도 저희 의뢰인이 처음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저로 변호사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비용도 들어갈 거고 또 뭐 그런 문제가 발생될 텐데도 왜 바꿨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세 사례에서 저희 쪽은 아니었지만 상대방 쪽 변호사 몇 번씩 바뀌는 거 보셨잖아요. 왜 바꾸겠어요? 처음부터 변호사 선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긴 소송이고 너무나 소송을 잘 풀어나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많이 달라지는 소송이 재산분할 소송이고, 그 과정에서 방어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든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불안 요인을, 저는 제가 변호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소송 과정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많이 풀어내가지고 소송을 퍼즐을 다 맞춰갖고 주도권을 탁 쥐고 있어버리면 의뢰인분들이 안정감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정감을 못 갖는 것은 변호사가 막 그것을 계속 이렇게 달래주고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내가 심리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분할 소송은 초반에 이게 소송도 그렇잖아요. 텀이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돌아가잖아요. 뭐 상대방 서면 내면 반박하고 또 첫 서면 내면. 그래서 그 나머지 기간에는 소송을 잊고 편하게 멘탈 관리를 하시고, 또 소송에 대응해야 되는 과정이 오면은 딱 집중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이 심하신 분들은 정작 해야 될 것들이, 오늘 막 제가 변호사 물어본 답변도 안 되고 서류 준비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안이 심하면은 굉장히 자기 사건에 신경을 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대부분 엇나가요. 시킨 대로 안 하고 엇나가요.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사의 역할은 뭐예요? 호랑이 굴 안에 있는 의뢰인을 밖으로 제가 전문가로서 밖으로 손잡고 나오는 역할인데, 그러면 의뢰인 이거 점프하십시오, 위에 종류석이 있으니 엎드리십시오 하면 엎드리고 해가지고 나오면 그만인 부분인데, 제 손을 놔버리고 다른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다거나 엉엉 울고 앉아있거나 이래버리면은 정말로 이 소송을 끝까지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변호사 입장에서 힘들다 경우가 생기면은 상대방보다도 의뢰인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어차피 상대방은 통제가 안 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대응을 해나가거든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 것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분들의 멘탈 관리가 중요하고, 변호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내가 너무 우울감이 심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치료를 받는다거나, 왜냐면은 정말로 이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멘탈이 너무 흔들려 버리면은 온갖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런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 중에 불안감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 그리고 소송의 불안감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느끼고 있다면 조금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그것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 왜 자칫 잘못하면 내 소송을 내 손으로 스스로 망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사례에서 빨리 말씀드리면은 항소심에 오셨어요. 1심에 다 지고 항소심에 오셔가지고
항소 소송을 제가 정말로 다 풀어나갔고, 그래서 정말로 항소심 판사님 또 보정 내릴 때 보니까 굉장히 유리하게 나올 거라고 제가 다 객관적으로 예상됐는데, 당사자가 제가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판사님한테 탄원서를 몇 장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판결 나기 전에 예상을 말씀드렸어요. 항소 기각될 것 같다고. 그리고서 그게 항소 기각된 사건이 있거든요. 변호사 통제를 벗어날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은 굉장히 소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은 가장 피말리는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